이 양극성 장애가 왜 생기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일단 양극성 장애 많이들 원인을 물어보세요. 이거 왜 생기는 거냐? 누구 잘못이냐?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많이들 그런 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집엔 이런 애가 없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어머니가 와서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엔 이런 애가 없었는데 어쩌다가. 그럼 뭐 이거는 며느리 책임이란 얘기잖아요. 그런 거.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시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약간 그 계열이시네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양극성 장애 원인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원인 잘 모릅니다. 지금 인간이 이 정신과적인 문제를 볼 때만큼 겸손해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대체 인간이 뭘 알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일 확실히 밝혀져 있는 건 유전의 기여도가 되게 큰 질병이다라는 맞아요. 것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보면은 잘 찾아보면 가족 가운데 뭔가 기분장애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든 뭐 조울증이든 어쨌든 혹은 그 비슷한 거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아니고요. 아주 신기한 것은 가족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가족들이 다 조금씩 이상해요. 그러니까 양극성의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씩 충동적이거나 되게 다혈질이거나 뭔가 막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성향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은 유전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뭐 엄마에 의해서 유전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면 이제 좀 치료에 대해서도 좀 함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치료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여러 정신장애를 저희가 다뤘잖아요, 방송에서. 그러면 뭐 이 장애 같은 경우에는 심리치료가 진짜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애도 있지만 아마도 이 양극성 장애는 조금 더 생물학적인 치료가 메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양극성 장애 치료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오직 상담이나 심리치료만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병의 치료를 받으실 때는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약물 치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약간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보면은 이분 참 유감스러운데 이게 이상심리학이나 이런 교과서 교재들을 보면은 양극성 장애 설명을 하면서 너무 뻔한 옛날 얘기들이 계속 아직도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양극성 장애의 대표적인 치료제는 땡땡이다. 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너무나 그 유명한 폰의 동반자 리땡, 리튬이 이제 대표적인 치료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 가보면 리튬을 처방하는 경우는 정말 소수고요.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양극성 장애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약은 항경련제, 뭐 이제 간질약이라고도 하는데 항경련제 혹은 항정신병제. 요 두 가지 안티사이코틱스나 안티컨버전트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양극성 장애가 우리 전문가들에게도 좀 교육이 좀 덜 돼 있는 분야가 아닌가. 사실 좀 책을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유감스러울 때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극성 장애 환자들을 본 쪽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물 치료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는 가장 좋은 치료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양극성 장애 약물 치료에서 조금 딜레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백신 이슈랑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 약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부작용도 많다고 그러고 위험하다던데 그거 먹으면 어떡하냐. 지난번에 먹었더니 되게 몸이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또 뭐 심지어 이제 먹다가 살이 찌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더 위험한 부작용들도 사실 부작용으로 치면은 백신은 될 때도 아닐 정도로 부작용들이 위험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안 먹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약의 위험성을 좀 너무 과잉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왜 계시겠어요? 그냥 무슨 병엔 이 약 하나 골라주는 거라면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죠. 이분들이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분에게 가장 부작용을 덜 줄 수 있는 약을 계속 골라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내가 약을 먹었더니 어떻더라라는 계속 커뮤니케이션,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서 조금 진드간이 약 처방을 받고 계시다 보면은 계속 또 신약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기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당장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 이 지점에서 그러면 이제 심리학자는 이 양극성 장애랑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약물이 1차 치료 방안으로 보통은 권장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은 약을 먹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그 환자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약물을 제때 잘 먹을 수 있게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좀 서포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또 많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주변에 양극성 장애 환자가 없었는데 내 가족에 그런 사람에게 생겼다면 가족분들이 되게 당황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에게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하거나 약간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요. 좀 혹시 그런 거를 하셨나요? 네, 저희 심리교육 많이 했었고요. 예. 제 병원에 있을 때는 심리교육 배틀도 했습니다. 오,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주제를 나눠서 뭐 이렇게 이쪽에 뭐 교수님 또 이쪽에 뭐 사회복지 선생님 이렇게 조금씩 다 주제를 나눠가지고 각자 이걸 가지고 심리 교육을 한 다음에 나중에 환자분들한테 지지도 평가를 하는 거죠. 누가 이겼어요? 네, 제가 이겼습니다. 아우.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린 교육이 아니고 심리인데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육에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진짜 환자들에게 수용 가능한 형태로 소통을 하는 방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중심으로 잘 말씀을 드려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재발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병은 자주 재발하는 게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되게 큰 축복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괜찮은 시기들도 꽤 있습니다. 이 말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조현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벽하게 소위 정상 기분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시점이 별로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반면에 이거는 정상 기분으로 돌아오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시기를 최대화할 수 있게끔 뭐 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약을 잘 복용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요. 또 평상시 생활 리듬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평상시에 재발에 대한 징후 같은 거 피해야 될 행동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서 환자분들이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심리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심리학자들이 이런 걸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찾아보니까 이제 몇 가지의 좀 부가적인 심리 치료를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효과가 입증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심리 교육이 가장 연구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가족들에게 집중된 심리 교육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심리학자들 특히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 중에는 인지치료가 있었는데 인지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발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약을 조금 더 충실하게 먹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심리사회적인 기능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좀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정신과에 입원하는 빈도를 낮춰줬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약물이랑 같이 할 때 약물 치료랑 같이 병행해서 할 때 오히려 치료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저는 소개를 하고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대인관계와 사회 리듬 치료에 대한 건데 이제 최근에도 이제 자마 사이카이트리에 이제 연구가 됐던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회적 자이트게이버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이제 이런 일주기 리듬과 관련된
이제 균형이 깨지는 것, 이런 규칙성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밥을 안 먹거나 밤을 갑자기 샌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확 조증이 촉발이 돼갖고 이제 트리거가 돼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와 사회 리듬 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IPSRT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일주기 리듬과 이제 수면을 되게 불규칙적으로 자게 되면 굉장히 유전적으로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이제 약을 먹는 것도 물론 예방적인 차원이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런 심리 치료, 이런 사회적 리듬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 치료에서 주로 하냐면요, 이제 매일매일의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돕거든요. 그래서 매일 일지 같은 거를 쓰는데요. 이 일지 어떤 거를 쓰냐면요, 이제 침대 들어가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직장 가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랑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마다 적게 되고요. 그날 몇 시에 했는지를 적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이 하는 활동들이 1시간을 이상을 왔다 갔다 거리지 않게끔 일정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이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제 그 정신분석 쪽에서 나왔던 정신역동 치료에서 나왔던 대인관계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 그 관계 속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쳐줘서 이제 관계 내 갈등 같은 것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물을 좀 충실하게 준수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렇게 3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가 나온 게 이제 2년 이거를 한 사람들 중에 2년 후에 예후가 어떠냐를 이제 살펴봤을 때 대부분 재발을 좀 방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수면 연구자니까 계속 수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좀 정신장애에 되게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잠을 안 자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잠을 꼭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자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이 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충분히 자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회적 리듬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도 치료에서 이제 부가적인 심리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을 어떻게 자는지가 이후의 기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들이 이쪽에서 계속 되고 있어요. 양극성 장애를 위한 가족 중심 치료가 근거 기반 치료로,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치료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보통 이제 가족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 교육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 병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 거고 약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심리 교육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게 좋은지, 가족 간의 기능은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거는 증상의 하나일 거고요. 아니라 이거는 그 가족의 성격 특성일 수 있다. 이러면서 그 가족이 원래 갖고 있는 성격 특성과 증상을 구분하는 연습,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해서 이 가족 중심 치료를 통해서 또 이제 가족들 같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약에 너무 의존해서 헤어나오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그렇죠. 그런데 그 이응희형님이 말씀 아까 하셨듯이 그 뇌전증에 쓰이는 데파코트 등을 좀 쓰고 계신 건데, 이런 것들은 의존성이 좀 적은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케타민이라고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케타민, 이런 것들도 의존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그냥 편하게 전문의가 권해주시는 그런 정도로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요,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든 조절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련 받을 때 마약에 손대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정신과에 가서 안전하게 약을 처방을 받으면 되는데, 이제 본인의 그 업다운을 좀 조절을 못 해갖고 이제 마약 같은 거 자꾸 손대서 이제 오히려 중독으로 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증사파 한번 생겼을 때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뒷감당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내 병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큰 가치, 나뿐만 아니었던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연구 결과상으로 오메가3 그 지방산 드시는 네, 것이 그렇죠. 일단 그 막 약을 대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약의 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계속 있으니까, 치료 효과 얘기했죠. 오메가3 좀 챙겨서 약간 드시면 냄새가 좋고. 나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생선 문제.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양극성 장애의 좀 특수성인데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심리치료 세션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담자들이 힘을 주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 정말 왜 태어났을까요? 진짜 저도 이 사회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 은연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마음속에 작은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저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백조가 아닐까 이 세상에 라는 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언젠가 날개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때 상담자들이 넘어가시면 좀 곤란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럼요 분명히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거고 이 사회에 정말 중요한 막 빛이 되고 엄청난 뭔가가 다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분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한 엄청난 자극원이 돼서 병을 사실 더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 환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평범한 나의 인생을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이 다 비슷하잖아요. 뭐 태어나서 물론 뭐 다들 학문을 시작하셨을 때도 꿈이 다 그런 거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스웨덴에 가서 상을 받는다. 아니 전혀 없었어요. 네네네. 아니면 정규직이만 되면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연 잡지나 과학 잡지 같은 네, 데 네네네. 뭐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다던가 뭐 그 잡지 살 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전혀 보면은. 아니죠. 그냥 되게 허접한 논문 하나 낑낑대고 냈는데 엄청 막 리젝을 막 받고 엄청나게 비판을 들어서 와 이거 다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나 진짜 인생인데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 되게 잘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사실은 근거 없는 희망 같은 걸 불러일으키는 게 이 환자들에겐 독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좌절감을 안겨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실상과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상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담에서는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있는 그대로 좀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